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이 삼성전자 배당에도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오늘 경제면에 꽤 많이 나온 뉴스인데요.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죠. 이 차이는 있지만 100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2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환율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 54%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에 7조 7천억 원을 받는데요. 보통 이런 배당금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송금을 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 약세, 환율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작 오늘 환율이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송금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 주식을 또 사나? 그럼 주식 오를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당금 많이 받으신 분들 내일 이렇게 저렇게 쇼핑도 많이 하실 텐데요. 하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 절대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4월 16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목돈연구소를 이끌어가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김은나님, 너무 늦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고 갈 길이 머네요. 앞으로 도움 많이 얻어갈게요. 네, 김은나님, 저희가 늘 환영하고요. 하여간 저희의 컨셉트 자체가 우리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 주린이부터 또 실력자분들 모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힘든 단어, 이렇게 어려운 구조가 나오면 꼭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수님, 근데요, 혹시 저만 들은 건가요? 어제 주머니쇼 듣는 내내 누군가의 숨소리가 계속 들리던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박건수님, 저도 들었고요. 어제 저희 주머니쇼 팀 중에서는 우리 스상 강영현 부장도 들었다고 하고요. 코코 여진 씨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또 아무도 못 들었다라고 해서 방송 끝나고 꽤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우리 박건수님이 들으셨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우리 방 안에 귀신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목돈연구소는 대박이 터진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헤어졌는데, 우리 건수님도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음 주머니쇼 때 또 누군가의 숨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그 사진을 캡처한 뒤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엔 구현진의 식센스 준비되어 있고요. 원자재 알아보는 코너죠. 원자재 랩.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 함께합니다. 또 투자 레이더, 투 레이더 시간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시장,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6가지 팁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현진의 식스센스. 노래하는 경제 리포터 현진 씨. 네, 안녕하세요. 식스센스의 구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트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바로 이 7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잘 지내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곡은 바로 1000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네.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어줘.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또 우리 현진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7주기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이 자
본격적으로 또 식센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차분하게 첫 번째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대란이 컴퓨터와 전자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용 반도체만 부족한 줄 알았는데요. 왜 가전제품 관련 반도체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의 이유는 이제 알고 있죠? 네, 까먹었나요? 한 번만 더 네,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곳에서만 만듭니다. 뭐 가령 네덜란드의 NXP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일본 일부가 만드는데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은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가전까지도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지금 누군가가 가전 관련한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약간 추측을 해보자. 국가 중에서. 어딜까? 중에서. 힌트 없나요, 소장님? 힌트? 당하려고 하는 나라 하고 이미 당한 나라. 이미 당한 나라? 중국입니다. 아, 중국인가요? 중국이 이미 중국이 사들이려고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파웨이부터 해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중국과 반도체 뭐 수출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때부터 중국이 사재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지금 반도체 패권 때문에 중국을 더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이 지금 엄청 뒤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설이 맞을 가능성.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수급이 깨졌고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가전제품도 부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만에 하나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뭐 수요 공급의 원리상. 그럼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의 가격이 오르죠? 바로 또 가전제품의 가격이 오르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오르겠어요? 큰 틀에선.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온 이런 반도체 수급, 차량용, 가전에 이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비 효과처럼 물가 상승을 네. 주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서 소장님이 저번에 말한 그 큰 산인 그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여러 되지 가지가 않을까. 인플레로 가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도 지금 그쪽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주시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주시해야 되겠죠. 네, 주시를 네. 하면서 이번 이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소식은요. 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 수당이 19만 건 급감한 58만 건으로 실업률이 전달보다 0.2% 감소한 6%인데요.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실업률이 몇 %인가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실업 수당이라는 것은 실업을 처한 사람이 새롭게 수당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주는 게 좋은 좋겠죠. 거죠. 네, 좋은 건데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풀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이와 함께 또 드는 우려는 뭐냐면 연준이 물가면 이 정도가 오면 금리 인상을 한다. 2%대고요. 결국 고용이 회복돼야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한 6%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목표치냐? 이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한 5%? 아니죠. 더 낮아야 되죠. 더? 그러니까 완전 네. 고용이라고 하면 현재 시는 0% 실업률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일자리가 있어도 노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절적 실업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은 한 3%에서 3.5% 실업률이 특히 미국같이 완벽하게 성장한 나라에서는 그 정도를 뭐 완전 고용에 다른 실업률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4.5%만 떨어져도 아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6%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하나 항상 역설적인 것 같아요. 4.5%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지만 이게 마치 주식처럼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확 좋아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는 거는 좋지만 항상 양날의 검처럼 이런 어떤 우려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의 우려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죠.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이 중국 이 1분기에 18.3%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국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이 중국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 실적과 배당이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의 경제 자체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모멘텀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진핑 관련한 무슨 정치적인 문제, 또 미중과의 압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굉장히 좀 긴축 아닌 긴축을 좀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성장률이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중국 주식들이 좀 못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도 중국이 정말 팍 이 튀어 올라가려면 갖고 있는 그런 모순들 뭐 이런 사회주의와 같은 가령 뭐 알리바바의 자국에 느닷없이 막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하죠. 네 번째까지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중남미 경제 2024년이나 돼야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는데요. 이 다른 지역의 경기 회복은 매우 빠른데 이 중남미 경제만 유독 회복이 느릴 거라고 이렇게 IMF가 전망하는 이유 뭘까요? 지금 브라질 상황 혹시 뉴스를 봤어요? 지금 심각하던데요. 심각합니다. 브라질은 의료 체제도 다 붕괴됐고 그 백신 완전히 다 수급도 지금 잘 안 붕괴됐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중남미 전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IMF는 백신의 접종과 확산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라든가 백신이 덜 보급되는 것 속도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도 위아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현준의 식스센스였습니다. 돈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원자재를 알면 경제 흐름이 보이죠.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네, 원자재 시대잖아요. 네. 그럼요. 네, 다 들어가 보면 원자재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김수현 선수 많이 바쁘잖아요. 이게 단순히 옛날에 우리 원자재는 원유, 곡물 뭐 그렇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특이한 원자재도 많이 있고 네, 또 그런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원자재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로 먼저 풀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재밌는 만화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죠? 재밌는 만화 한 컷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제가 태어나기 또 20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반백년 전에 나왔던 네. 이정문 네. 만화가님의 한 컷 만화입니다. 네. 어떠세요? 보시고? 보고요. 네,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죠. 그쵸. 핵소름. 대박 소름. 대박 소름. 네. 정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정 가운데 전기 자동차. 네. 1965년 이정문 선생님의 작품 속에 전기 자동차.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더 소름은 그 위에 그 집 위에 맞아요. 여기 보면은 태양열 지붕 썬런 뭐 전자 TV 교육 온라인 교육 줌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테슬라 집에서 치료를 다이슨 받고 청소기 원격 네, 진료 다 나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 그럼요. 네. 이분 지금 우리 이정무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진짜 멋진 만화입니다. 이미 이게 무슨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거를 알고 이게 시간 탐험 여행을 하신 건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제목이 서기 2000년대 네. 생활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만화를 네. 왜 갑자기? 이 만화를 네. 가지고 온 오늘의 이 아이템 딱 가운데 전기차 꼽아 주셨는데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을 했지만 산업군 말씀하셨잖아요. 뭐 ESG 워낙 각광받고 있고 이 뭐 전기차 친환경 요쪽에서도 원자재랑 또 관련이 있고요. 이제 뭐 여기 전기차 있는 딱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 떠오르잖아요. 네. 뭐 포드, GM, 폭스바겐, BMW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 벤츠에서도 최고급 전기차가 어제 출시가 또 됐고 포르쉐에서도 최고급 또 전기차 스포츠카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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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 전기차도 강판인데 뭐 철강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뜨는 원자재일 것 같은데 네. 뭐죠 오늘 다룰 건?
강판도 딱 꼽아 주셨고요. 네. 구리와 네. 그 밖에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것, 차체에 아.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크게 한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한 원자재다 하면은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렇죠. 보면 그래도 좀 한 몇 개만 좀 이사님이 픽업해 주시죠. 네, 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네 가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이렇게 알아볼게요.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 네,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가 뭐 진짜 대중화가 된다면 그렇죠. 당연히 요 네 친구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도 많이 수요는 커지겠다. 네, 이미 작년부터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코발트부터 할까요? 코발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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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발트. 코발트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코발트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납니까? 코발트 콩고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DR 콩고에서 네. 43%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까 방금 식스센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요 대비 공급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콩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있고 예. 또 민간과 군부 간의 그런 분쟁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아주 힘든 상황이고요. 예. 이 배터리 한 개당 코발트가 15%에서 많게는 또 3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발트가 계속 그 수요는 그렇죠. 늘어나겠죠. 네. 그러나 공급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계속 또 코발트의 가격 상승은 좀 유의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라이벌은 이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따라잡는 그 속도가 제일 라이벌이라 칠 수 있겠다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게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내연기관차 엔진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훨씬 저렴을 해줘야지 이게 네. 또 여러 가지 뭐 배터리 충전소 문제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렇죠. 이제 가격이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방금 코발트만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긴 전기차 가격이 좀 싸져야 네. 저도 사고 너도 사고 다 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 대 뽑을까요? 지금요? 네. 2030년쯤에 아 30년쯤에 뜬금없었다. 네. 한 뽑으러 같이 가죠. 아니, 뭐 같이 가실 때 같이 갈게요. 하신다면 네. 지인 약간 찬스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발트는 봤고요. 뭐 투자 관련한 부분이 이따 몰아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이 구리입니다. 구리. 네. 구리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뭐 여러 가지 신산업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구리 하면은 생산 국가가 3분의 1 정도가 칠레에서 칠레?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중국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입 국가는 순위대로 하면 중국, 일본, 인도, 한국 그리고 독일인데 예. 딱 이 순서만 봐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국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리가 전기차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일반 자동차보다 3배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3월 달에만 해도 이제 톤당 4,617달러였는데 지금은 9,000달러 이상, 9,100달러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서 네. 스타트해서 지금 가장 빨리 시세가 난 게 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구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투자 종목들이 좀 있나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구리 광산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는데요. 네. 네, 현재는 이제 37달러 선인데 작년 한 해 353% 이상 올랐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45% 이상 올랐습니다. 와,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에 차트 나오는데 뭐 환상의 차트네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테슬라 완전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정말 좀 주주들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뒤에 이렇게 숨은 기업들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바짝 막 치받쳐서 올라가는 건 좀 불안해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이런 프리포트 맥노란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구리광산이기 때문에 기업을 그만큼 알아본다. 예, 네. 알아본다. 또 구리 수요가 정말 많았구나. 이제 그럼요. 이런 선이고요. ETF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구리 네. ETF. 그럼요. ETF도 CPER 티커명이고요. 운용 규모가 상당히 큰데 2억 600만 달러 그리고 현재 26달러 선인데요. 네.
작년 한 해 77%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수현 이사가 저희 목돈 연구소가 작년에 이게 됐었어야 예 거기서부터도 지금 꽤 상승을 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아직. 네. 구리도 여러분들이 구리 사서 뭐 굳이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광산 기업도 있고 구리 가격에 따른 ETF도 있습니다. 또 리튬이 역시 뭐 핵심이죠. 그렇죠. 리튬. 네. 예. 리튬이온은 사실 전기차 이전에도 저희가 막 흔히 양재천에만 가도 태양광 가로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리튬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꽤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주요 생산 국가를 보면 이제 호주, 칠레, 칠레. 예. 아르헨티나, 중국, 네. 중국 안 빠지죠. 네. 또 수입 국가도 첫 번째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우리, 순입니다. 예, 네. 예, 그렇죠. 리튬 같은 경우도 좀 더 좀 자세히 아예 2차 전지와 좀 연관이 돼 있다면 좀 구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리튬에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탄산 리튬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탄산 리튬인데 주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기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 양극재 개발에 쓰이는 건데 점차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탄산 리튬만 쓰다가 이제 요즘에는 수산화까지도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사님 우리가 네. 투자가 어렵다 혹은 우리의 예상을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시대 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폴리실리콘하고 태양광 기업 했었는데 어떻게 그쵸. 됐습니까? 정말 2012년 뭐 13년 이후부터 대추락을 했잖아요. 아, 리튬도 그렇죠. 누가 봐도 전기차 하면은 구리보다도 리튬인데 그렇죠. 또 휴대폰에도 그렇죠. 네. 그러나 실제 리튬 가격은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리튬 가격이 사실 네. 2018년부터 네. 3년 동안 네. 삼재를 겪었었어요. 그러고 봐요. 네. 예,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도 리튬을 선택했을 텐데 최근 3년간 굉장히 떨어졌다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이제 11월에 키로당 39 위안이었는데 현재는 83이고요. 5개월 만에 113% 깡충 올랐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좀 왜 올해 그랬을까요? 들어서? 왜 네. 그랬을까요? 역시 또 네. 리튬 이제 이제서야 진면목. 네, 이게 3년 동안 워낙 이제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줄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됐죠. 네. 이제서야 다시 한번 그렇다면 구리보다는 이미 시세가 엄청난 구리보다는 리튬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 청취자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투자로는 접근할까요? 투자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TF로 설명을 드리면 리튬이잖아요. 네. 그래서 LIT ETF로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작년 한 해 거의 150% 정도가 올랐고요. 지금은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중 간의 변동성 장세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기업들도 좀 있죠. 네. 리튬 생산 기업 뭐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면. 뭐 미국의 앨버마리나 리벤트, 네. 뭐 호주에서는 피트몬트 리튬, 캐나다에도 리튬 아메리카스, 또 칠레에 SQ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좀 원자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군 중에서 또 인플레이션을 보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아까 전에 니켈이었죠. 네. 니켈 어떻습니까? 네,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강 그리고 특수 합금강에 쓰이고 있는데 네. 생산 국가는 이제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톤당 16,387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막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제 35.81%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비철금속이 전반적으로 가격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니켈하고 중국의 입김이 그렇게 셉니까? 니켈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하면 중국 때문에 끌어올라갔다가 수요, 네. 네, 중국 때문에 다시 주춤한다 네. 할 정도로 네. 그 너무나 많은 것 전체 원자재에서 60%가 중국이 들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걸 멈춘다 하면은 이게 슈퍼사이클을 이제 약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니켈도
뭐 수요가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의 칭산 그룹이라는 네. 게 있었는데 네. 3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예. 아, 니켈 이거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직접 만들겠다. 네. 니켈 대체제인 NPI를 만들겠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공급 방식 같은 게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거나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뉴스가 떴을 때 이 차트가 엄청 팍 올랐다가 네. 바로 낙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변동성이 또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관련한 ETF가 있죠. 이것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JJN ETN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운용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BHP 그룹, 발레 등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네.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원자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투자를 현재 하고 있지만 늘 불안하신 분, 혹시 제대로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닌지요?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번번이 매번 틀리는 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니십니까?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 레이더. 어디에 있을지 모를 이 난관들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여러분들의 투자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레이더를 찾아보시죠. 자, 이진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연율로는 2.6%가 예. 나왔습니다. 예. 2%가 넘은 거잖아요. 이제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음.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인플레이션이 온다. 음. 아니다. 아직도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다. 이런 논란이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계속 이쪽에서 뭐 컬럼 한번 쓰면 저쪽에서 한번 쓰고 하고는 있는데 네. 자, 우리 이진우 소장께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온다 쪽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디플레가 더 걱정이다 쪽이십니까?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할 만한 지표들이 나오죠. 처음 나왔죠, 이제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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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비도 그렇고 전년비도 그렇고. 네. 이제 모두가 이제 예상했던 것은 전년비로는 아주 놀라운 숫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했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네, 때문이죠.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신다면은 예. 그러니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2월부터 했다가 시장은 또 뭐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돌기는 시작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4월 5월로 갔을 때도 전년비 과연 이번과 같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 우선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돈들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와? 네. 예. 지금까지 안 온 것도 신기하죠. 예. 네. 또 미국의 CPI에서는 또 소위 말하는 그 주거비 비중도 상당합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이.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도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월세, 렌트가 장난 아니게 뭐 집값도 오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와야지. 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자꾸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없답니다. 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안 필요도 온다. 없다. 안 네. 온다. 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사반세기를 살았다. 네. 25년을. 네. 오히려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러는데 예.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기 촌놈이 네. 저기 그저께도 친구들 만나러 저쪽 도곡동 쪽으로 갔는데 촌놈이라 하면 소장님? 제가 촌놈이죠. 네. 예. 네. 아니 네. 네. 꽤나 강남 진출 네, 놀러 가셨다. 네. 저녁 먹으러 한번 네. 갔는데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맛집도 많아 보이고. 근데 거기에 보니 점심 식사용으로 가격표가 어떻게 붙었는지 아십니까? 강남에 예. 김치찌개 6,000원. 예. 뭐 그리고 6,000원이요? 예. 예. 아니 그 한마디로 어?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붙어 있는 그 식단의 메뉴를 보면서 야, 저 가격 받고 어떻게 저 임대료를 뽑아? 요즘처럼 거리두기까지 하면서 테이블도 다 못 채우는 와중에 10분. 예. 그렇다면 이건 또 뭐예요? 인플레이션 걱정하기가. 집값 보고
월세 내고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인플레 같은데 네. 또 우리가 먹는 뭐 주변에 식당,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나 또 마트에 가서 장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래요. 대량 인플레가 왔죠. 오긴 왔어요. 네, 네. 예. 아마 인플레는 왔는데 인플레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준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데이터도 먼저 보고 네. 뭔가 이렇게 정교한 모델도 있고 한 사람들이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장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시장 흐름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3월 소매 판매 네. 전월비 9.8%가 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네. 뭐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 매 주간마다 하는 네. 거 이게 57만 6천 명. 이게 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60만 명 아래 떨어졌다고 또 크게 그러니까 좋아했죠.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그 정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국채 수익률들 이른바 금리는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요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를 갖다가 확인하는 데는 적어도 몇 년은 걸리겠죠. 몇 년은 걸리겠는데 네. 현재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적어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더 저 사람들 말대로 돼가는 건네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인 거는 뭐 현재로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소장님은 그럼 연준이다. 연준 편에 서신다. 아니면 저는 그냥 소신은 뭐세요? 이거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물가 상승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을 갖다가 제대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네. 그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슨 방송이나 유튜브나 할 것 없이 자주 연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 애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연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내지는 뭐 정부 차원의 재정 정책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 집단에 대한 그 중앙은행 네. 우리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채널을 네. 통해서 연준은 정부가 세운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네. 많이 아실 게고 재무부 지분이 50%가 안 되죠. 예. 네, 미국에. 뭐 네. 그런 쪽에 또 네. 대가는 우리 또 정철진 앵커신데 네. 자, 그래서 좀 미국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3월, 4월, 5월까지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 네. 특히 이제 연율로는 네, 뭐 3%도 나올 그럴 겁니다. 텐데 그거에 오히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연준과 같은 페이스인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기저효과 때문인 거고 예. 하반기로 가면 뚝 떨어지는 잡히게 되고 모든 게 연준대로 갈 것이다라는 게 실은 미국에서도 다수설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소수설은 3, 4, 5월, 6월도 왕창 나오다가 잡히나 하다가 연말께부터는 진짜 진성 인플레가 오고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고 연준이 다른 말을 할 거다. 그때 되면 내년 연초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인플레를 대비해야 된다. 맨날 싸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연말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말씀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네. 진짜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시장이 지금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적어도 몇 달 후의 얘기야.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요. 몇 달 후의 얘기이고 네. 그 전까지는 지금 시장이 꺾일 조짐이 안 보이잖아 하는 예.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시장에 담고 있는 포지션 내가 애써 먼저 정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아직도 조금 그 몇 달이라고 한다면은 또 지금 뭐 마지막 불꽃이 되건 뭐가 되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 코스닥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 또 그냥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매일 싸우는데 인플레다 디플레다. 네. 근데 잘 보니까 투자자들은 그 확인은 연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연말까지는 가겠네. 그래서 막 다시 주식하고 예. 특히 최근은 바로 이거죠. 코인의 열풍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준호 소장님 모셨는데 코인 네. 이야기를 네. 좀 한번 해보죠. 이 흐름에 예, 맞춰가지고 예. 네.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 코인이 뭐 아직까지 내재 가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싸움에서부터 그 다음은 또 넘어가서 화폐다 투자 자산이다. 또 이제 넘어가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의 대체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코인을 좀 인정하면서 가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어, 그런데 다소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많이 나오죠. 네. 이 와중에 또 코인베이스 상장했다는 소식. 나스닥에 또 상장을 받아주고. 상장은 받아주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조금 이 코인 시장은 그래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아재 세대는 죽었다 깨도 이 블록체인 이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설명을 듣고 책을 봐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 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스토리는 아주 들어보면은 네.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한데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이라는 것들가 그냥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봐온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인정하기 힘든 가격 흐름입니다. 아. 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코인은 여러모로 조망을 해봤으니까 우리 이진우 소장은 또 차티스트의 대가시니까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뭐부터 볼까요? 예, 응? 우선 뭐 도지코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지난 4월만 해도 0.05달러예요. 네. 5센트예요. 네. 0.05달러 5센트인데 도지코인.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30센트를 갔단 말입니다. 30센트 갔다가 지금 25센트예요. 자, 5센트가 30센트 갔으면 이게 얼마만입니까? 6배죠. 네. 그 갖다가 지금 2주도 안 걸려서 갔습니다. 네. 이틀 사이에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37% 뭐 50% 오르는데 이게 딴 거 없어요. 네. 그냥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도지 바킹 at the moon 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도지 그 시바견 있죠. 네. 달에서 그냥 멍멍 짖고 있는 그림 하나 올렸더니만 그냥 30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 강아지.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 코인이 이렇게 가나 하면은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한마디로 그러세요. 최근 들어서는 다들 코인으로 가셨어요. 주식 연초 대비 그동안은 조금 재미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으로 다들 옮기셨어요. 젊은 분들은 다 갔어요. 뭐 그런 얘기도 미국도 다 갔다며. 미국은 그 로빈후드의 40%가 빠졌잖아요. 서학 개미들 이런 뭐 로빈 후드들 그 레딧 미국의 개미들. 미국 예. 개미들도 많이 물렸죠. 주식에? 주식에서 예. 그 중에서도 미국 개미들이 좋아할 만하고 레딧에서 무슨 게임스탑 사태나 뭐 뭐 테슬라든가 예, 고시도 뭐 CCIB나 등등 네. 해서 네.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들에서는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자꾸 이 변동성만 쫓는 거죠. 네. 하루에 2, 3%도 마음이 안 차는 겁니다. 하루에 30%, 하루에 그쵸. 20%. 30%도 이제 안 차죠. 코인에 일단 입문하게 코인에 되면은. 입문하게 되면 네. 그래서 과연 코인으로 옮겨간 분들이 다시 주식으로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 사실 그래요. 다들 또 하는 얘기가 변동성도 재밌지만 여기는 또 차트가 너무 잘 맞는답니다. 아, 그래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번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해주세요. 그럼 차트 어떻습니까? 차트 말고 뭘 보겠습니까 네? 여기에? 무슨 비트코인 한번 봐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요.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은 비트코인 무슨 뭐 상승 삼각형이 나와서 이거 강세장 시그널이다 하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지식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상승 쐐기 뭐 그거 말씀. 이거는 오히려 다이애건을 외치해서 상승 쐐기형이에요. 네. 삼각형이 아니고 네. 상승 쐐기형은 그야말로 과거 우리 진짜 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 여러 주요 지수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던 그것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아주 뭐 전형적인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하다못해 코인베이스만 하더라도 뭐 이 내용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거래소 아닙니까 미국에서? 네. 네, 오죽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죠. 참 말들 잘 만들어요. 이거 만들었던 친구 2012년에 그 창업했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친구를 가상화폐의 프로메테우스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류에게 불을 선사해 줬다는. 불을 훔쳐오신 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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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거 지금 얘가 상장 첫날 해봐야 이틀 전입니다만 네. 시가총액이 골드만삭스가 1,140억 달러고 HSBC가 1,200억 달러인데 이날 고점 쳤을 때 1,120억 달러니까 이거 좀 이해되세요?
저는 가능성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어? 얼마 전에 그 후배들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후배 여자 후배도 주부죠. 네. 주부가 됐는데 네. 이 주부들이 모여서 코인을 이제 하더라고요. 30대 네. 후반에 네. 40대가 그렇다면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30, 40대, 40, 50대도 코인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러면 뭐 수수료 수입이 너무 커질 테니까 네. 이 주가도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대감 아닐까요? 그래요. 뭐 100개 이상 국가에서 뭐 적어도 한 5천만, 6천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하는데 그게 더 커진다는 거죠. 네. 이제 20 세대만이 아니라. 뭐 작년 매출 13억 달러. 네. 그리고 작년 경우에 이익을 갖다가 뭐 한 3억 2천만 원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00억 원 정도 낸 회사인데, 자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코인베이스라는 이 회사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코인 거래자가 많아져서 네. 거래하면서 받는 수수료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회사는 테슬라 같은 그런 어떤 스토리도 적용 안 됩니다. 테슬라가 어디 전기차 자동차냐, 자동차 회사냐, 뭐 혁신이 붙어서 아니죠. 네.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코인 거래가 뭐 정부에서 불법화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장 자체적으로 가격이 급락해서 그렇지. 거래하는 거래 동기가 뭐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면은 당장 수입 줄 수밖에 없는, 돈 벌 때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익이 늘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나 무슨 뭐 HSBC 같은 그런 은행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 대비 시총이 여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돈 넣고 돈 먹기 판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429불도 찍었다는데 그 다음날 322불 75센트로 마감했으니까 이거 상장 첫날 고점에서 잡았으면 지금 25% 마이너스 상태인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계속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돈을 만들어야겠는데 목돈은 누가 만들었느냐? 코인베이스 창업자만 목돈 만들었어요. 우리 이진우 소장의 이제 어떤 이런 분석과 이런 조언들은 코인을 이제 싫어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또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안 먹히는 거죠. 투자자들에게는. 왜냐? 그런 조언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한 3, 4일 후에 보란 듯 또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때 나에게 조언했던 그 사람 말을 듣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싫어하고 오늘 이진우 소장한테도 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이미 주식은 그렇죠. 재밌는 건 말이죠. 많이 갈 겁니다. 더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전망이 틀리잖아요. 그닥 욕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위험해요. 빠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다가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욕 굉장히 먹습니다. 그게 묘해요. 저도 주식 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지금 속속 그렇게 수많은 좀 비난을 받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오셨으니까 비트코인 우리 아까 전에 차트에서 상승 쐐기 같은 거 한번 봤잖아요. 그 청취자분들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쐐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양이 위로 이렇게 화살표가 뾰족 돼 있고 거기 끝이 지금 한 63,000달러 뭐 6만 3천 4천 고무렵인데 그 무렵에서 점을 찍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우파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64,000, 5천이 현재 단기 고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차트 분석으로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른바 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그런 어떤 시장 격언에 따르자면은 코인베이스 상장 자체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코인 쪽에 좀 더 활력을 넣는 재료였다면 막상 상장됐으니까 하는 그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정철진 앵커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는 계속 귓가에 맴돌아가지고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요약해 보시죠.
네. 이거도 긴 얘기여서 늘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언젠가 저희가 또 코인 코너에서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인 우리 코인의 논리가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코인이 어떤 대체 통화로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약세가 나오면 코인은 승승장구한다. 하고 달러가 강해지면 코인은 하락한다. 하락할 뭐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일반적이죠. 얘기죠. 그런데 네. 최근에도 이제 몇몇 코인들에 관련한 전문가들은 그 반대일 수가 있다. 예, 달러가 약세로 변하는 시점이 오히려 코인도 약세로 변하고 그 시점이 아마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전망들이 소수설이지만 이게 조금씩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러지라고 이제 살펴보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 길어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날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하고. 날 잡아서 하는데 우리 말만 끄집어냈다가 이렇게 덮으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제대로 이해했나요? 미국이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동안. 네. 그동안 찍어냈는데 네. 특히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네. 코로나 이후로 찍어낸 돈은 그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무슨 뭐 QE1, QE2 양적 완화 해서 했던 거 이상입니다. 6배 정도 되죠. 예. 그때 기껏해야 3조 달러 정도 풀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5조, 6조 갈 정도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났으면은 인플레가 왔었어야죠. 왔었어야 진작에 되는데. 왔었어야죠. 네. 그렇지도 않고 네.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실물로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실물로 안 갔는데 이 달러 다 그러면 그 찍어냈던 풀렸던 달러 다 어디 갔노 했을 때 그게 주식 가격 끌어올렸고 가 있고 가 있고 부동산 가 있고 있고 코인 가 있고 거기에도 다 못 담으니까 코인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명품 백에도 가 있고 뭐에도 가 있고 이제 다 가 있는데 네. 이제는 하고 또 인플레가 안 온 이유는 달러 강세로 막아놨다는 거죠. 어허, 네. 근데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고 달러 약세 시점. 그러니까 그 약세는 본격적인 인플레 공간이 오는 거죠. 이젠 종이돈보다 그래서 실물이 뭐 유가도 올라가고 곡물도 그 가는 인사이트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식에 담겨져 있고 부동산에 코인에 명품 가방에 그림에 네. 담겨져 있는 이 달러가 돈이 이제 실물로 나오면서 실물 경제로 네. 투입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렇죠. 결국 약간의 이 자산 쪽에 버블은 꺼질 네. 수도 있다 하는 그리고 내용이네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네. 이제 이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달러 약세, 코인 약세라는 이 패턴이 비단 이 코인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는 뭐 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주가 약세, 자산 시장 약세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야기 좀 복잡하고 오늘 청취자분 뭔 얘기할 텐데 요건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코인 시장을 우리 이진우 소장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네. 우선 조금 이렇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거는 도저히 논리나 차트도 안 통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한 개인의 뭐 그냥 일반 개인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어떤 세태가 올바른지도 조금 궁금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 조금 기술적으로 워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때 띄워놓을 테니까요. 과연 네. 그 상승 세기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진우 소장도 한번 경험상이라도 네. 코인 한번 매수 코인 한번 지금 해보시죠. 이거 네. 뭐야 저 매매를 한번 꼭 한 개 안 사도 되는 거죠? 그럼요. 한 개 살 돈이 없어서 0.001 비트 사세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딱 사서 전자지갑에 넣는 순간 어쩌면 우리 이진우 소장도 갑자기 또 코인 매니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 보시기를 권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우 소장은 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이러다가 그냥 뭐 좀 앞뒤 안 살피고 들어가다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세요.